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이제 700명대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의 기준으로 치면 이미 2.5단계로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또 느슨해진 고삐를 조이기 위해서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현장을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의 한 노래 연습장.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들어갔습니다. 구청하고 일산 경찰서 나왔어요? 네. 확인해보니 노래방과 바로 옆 단란주점의 벽을 터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염이 번지기 쉬운 환경. 게다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한 불법 개조입니다. 그걸 막 임의로 터가지고 저기 단란주점 집합금지면은 노래방이라 그러고 노래방 문제되면 단란주점이라 그러고 시설을 무단으로 적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업주는 반발했습니다. 요즘까지 코로나 장사도 안 되는데 그걸 하나 문 열어. 그러나 단속반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술집, 밤 10시 영업시간 마감에 맞춰 단속반이 들어갔더니 서둘러 영업을 끝냅니다. 아우, 왜 끄세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에서도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출입 명부 작성과 체온 확인은 잘 이뤄지는지, 소독과 환기는 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수시로 꼭 교체하셔가지고 바깥 활동하고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꼭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느슨해진 방역 고삐를 조이기 위해 오늘부터 감염에 취약한 9대 시설에 대해 각 부처별로 무기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98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을 차지해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로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추가 전파를 막을 계획입니다. 의무화한 이후에 집단 발생 시설당 평균 확진자 수, 그리고 유행 기간, 치명률 모두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역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국내 한 제약사가 지금은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백신을 추가로 위탁 생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반기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534만 명분과 화이자 370만 명분 등 총 904만 명분입니다.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와도 2분기 135만 명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백신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접종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추진 중인 백신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 도입 TF 팀장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계약을 추진 중이라면서 8월부터는 백신이 국내에서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GC 녹십자가 모더나 백신의 허가와 유통을 담당하는 만큼 8월 국내 생산될 백신이 모더나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녹십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느라 추가 생산 여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인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느 기업이 무슨 백신을 얼마나 생산하게 될지는 위탁 계약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집단 면역에는 차질이 없게 수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을 때까지는 겁이 났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거네. 지금은 좀 안심이 되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175곳으로 늘었고 이달 말까지 모두 264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보건소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걸 두고 한국과 중국 정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일단 일본 편에 선 상황입니다. 중국이 연일 미를 향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중국에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케리 미국 대통령 특사가 기후 문제 협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오늘,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想要证明核废水清白，那就请他们把核废水用来饮用、做饭、洗衣服。 일본의 결정을 두둔한 미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别以为得到了美国的感谢，就吃了定心丸。 一边点赞，一边禁止日本大米。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그 물을 미국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며 조롱섞어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시커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괴물을 만드는 만평들을 잇따라 실었고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재앙을 초래한다. 서방 국가들은 왜 집단으로 침묵하느냐며 연일 비난 강도를 높였습니다. 관영 CCTV는 수은 중독으로 인한 1950년대 일본 미나마타병 다큐를 재생하며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당초 미종신 냉전 속에서 케리 특사의 방문으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관측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다음 주 예정된 기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해 케리의 방중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거센 반발과 주변국 검증 참여를 요구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검증단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는 오는 17일 한국에도 와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이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일본의 부총리가 정화한 물은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홍보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이 삼중 수소가 안전하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너나 마시라는 싸늘한 여론이 강하고 비난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가 이 삼중 수소 홍보 영상을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했던 방사성 물질 3중 수소 캐릭터입니다. 雨水、川の水、水道水にはもちろん、私たちの体の中にも存在しています。 3중 수소는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다 배출하고 있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가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면 도쿄 전력과 정부가 상수도로 써라. 식수로 부흥청에서 마시면 좋은 부흥이 되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랐고 とんでもないことですね。だって地球全体の話じゃないんですかね。やっぱそういう水は飲みたくないですよね。なんかちょっと 귀여운 3중 수소 캐릭터를 무섭게 바꿔 비꼬는 패러디들까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事故原発から放出されるトリチウムは親しむべき存在ではありません。 거센 후폭풍에 일본 정부는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3중 수소 디자인만 수정하겠다고 밝혀 다시 비난이 일었습니다. 수정하면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억지스런 주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その行為自体によってこうした放射性問題について科学的に安全性が証明されるわけではない。WHO が定める飲料水の水質ガイドラインの7分の1に希釈をして 한국과 중국의 제소 움직임에 대해선 한술 더 떠 정부 고위 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의 비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여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소 검토 지시는 허세 그 자체라며 제소하면 큰 창피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막말까지 올렸습니다. 주변국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을 해놓고 무리한 홍보와 억지 주장까지 계속하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도입. 하지만 방역에 혼선을 빚을 거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오 시장의 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노래 연습장이라더니 이제는 학교로 시범 적용 대상이 바뀐 건데요. 유은혜 부총리가 시기상조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에 시범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세훈 시장이 시범 적용하겠다고 한 건 노래 연습장과 유흥시설이었습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그러나 유흥시설 등의 영업 연장을 위해 종합도가 떨어지는 검사 키트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유흥시설에만 국한된 것처럼 언론들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엔 일선 교사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하면서 점차 등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키트를 갑자기 도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등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성이 나왔을 때 저희가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따돌림을 당하는 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찌감치 시기상조라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자칫 학교의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내세운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현장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함부로 규제를 풀지 말라고 경고한 셈인데 오 시장의 행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최근 강남, 송파, 노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돼 우려된다고 썼습니다. 재건축 개발 이익이 땅 주인에게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런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도 브리핑에서 보궐선거를 전후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메시지는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이후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제 한 방송에 출연해 당선 일주일 안에 재건축 시동을 걸겠다고 말한 건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취임 후 판단해 보니 일부 지역에 거래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칫 집값이 다시 뛸 경우 자기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오 시장이 쓸 수 있는 규제 완화 카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5층 층수 제한은 풀더라도 초과이익 환수제, 용적률,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는 모두 오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민간 규제는 풀겠다는 공약과 불안한 집값 사이에서 오세훈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죠. 이 3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건데 그만큼 세입자들의 권리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만난 송병진 씨. 석 달 뒤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진짜 들어올 건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편함을 들이든지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벌써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직계 가족이 실거주할 거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 임차인들이 아니까 자기 뭐 직계 가족이나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느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모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세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전세와 30만 원 이상 월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아니면 몰래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는지 다 공개되는 겁니다. 또 그 동네 다른 집들의 전월세 가격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들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혹시 이 자료가 나중에 임대차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11월쯤 처음으로 신고 자료를 공개할 계획인데 1년 동안은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얼마 전 중국 김치 공장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죠. 식당 김치를 아예 먹지 않겠다는 소비자들도 늘었는데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가 현지 김치 공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런 물이 담긴 구덩이에서 윗옷을 벗은 남성이 배추를 마구 휘젓고 소금에 절인 배추를 옮기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달 온라인에서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라며 공개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 배추는 수출용이 아니라고 중국 당국이 해명했지만 음식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도망가고 식당 김치를 아예 먹지 않겠다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김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불안해서 김치가 들어간 음식은 좀 선택을 많이 안 하려고. 수입 김치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해외 공장 109곳 전체를 상대로 현지 실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중국 김치 공장들입니다. 올해 26곳을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곳씩 2025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생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중국산 김치는 정밀 검사를 거친 뒤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검사 명령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입 김치의 원재료 중 250건을 소비자 단체가 직접 선정하고 구매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검사할 수 있도록. 다만 현지 제조 공장 전체를 상대로 실사를 하려면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그 위생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수입 김치 정보와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 임대동과 분양동을 섞어 놓았는데 오히려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색깔을 다르게 한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차별의 색깔이 칠해진 이유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은 지 23년 된 아파트 단지. 외벽 도색을 마친 뒤 내부를 새로 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진회색으로 새단장한 건물 속에서 유독 2개 동만 색바랜 분홍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단지인데 왜 색깔이 다른 걸까? 새로 페인트 칠을 마친 건물은 분양 세대가 사는 분양동. 낡은 분홍색은 임대동입니다. 바로 옆 단지도 마찬가지. 파란색으로 선명하게 도색을 마친 분양동과 달리 임대 가구가 사는 한 개 동만이 빛바랜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분양동만 따로 도색을 하다 보니 몰랐던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는 기분 나쁘지. 우리 집만 못 산다고 표시해놨다.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할 사람. 임대동이 도색에서 제외된 건 돈 때문입니다. 분양동 소유주들은
장기수선 충당금 3억 원을 사용해 도색을 한 건데 임대동은 관리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분양동 관리사무소 측은 집주인들 취향을 물어 다른 색깔로 칠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분양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꼭 이렇게 했어야 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더 신경을 써서 같은 색깔로 저는 맞춰야 됐다고 생각해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차별과 배제를 되게 가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 이 아파트엔 분양동과 임대동을 나누는 펜스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이쪽은 임대고 저쪽은 적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래를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뭐만 하나 내는 것 같아요. 이런 차별의 색깔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서울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는 아예 임대동과 분양동을 다른 색깔로 시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만 옷 층수가 낮죠. 그 행복주택이라고 그거 저기 임대 그거 아닌가 몰라? SH공사는 내년에 임대동을 도색할 때 분양동과 같은 색깔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경남의 진주교육대학에서 입학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입학 지원생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지원을 했는데 비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안 된다면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일부러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교대에서 입학 사정관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한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라는 팀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1000점 만점에 가까운 960점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시각장애 1급 학생한테 이렇게 높은 성적을 줄 수 없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지시를 거부하자 장애인을 차별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눠야 된다. 너는 네 2급이 네 선생이라 생각해봐. 이거 제대로 되겠나?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되지. 심지어 장애인도 장애인은 가르치기 싫어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일어나던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총교사 되려고 그러겠어. 그렇게 지도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 팀장은 시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던 다른 학생 2명에게도 낮은 점수를 주라고 강요했습니다. 반면 지인의 아들에게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면접 평가 성적을 바꿔달라고, 높게 해달라고. A씨는 학교 측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을 받을까 문제 제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팀장은 성적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게 억울하신지. 재판이 진행되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주교대 측은 관련 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팀장은 이미 이직한 상태라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각적으로 내부 고발을 했었다라고 하면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 있었겠는데 교대로 가신 시점에서 검찰은 당시 팀장의 지시로 점수가 바뀌면서 해당 학생이 전형에 최초 합격하지 못했다며 팀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예비 합격자로 밀려났던 해당 학생은 현재 서울의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 학대 혐의로 체포된 아빠가 결국 자꾸 우는 게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고 실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에서 2개월 된 딸을 다치게 한 27살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던 A씨는 딸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아이도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시끄럽게 울어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낼 수 없던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위기 가정으로 지정됐지만 모텔 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권 유튜브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호텔에 살고 있을 때부터 유튜브에서 사례 관리가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모텔 주인이 경찰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겁니다. 이후 경찰이 모텔로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A씨 아내가 사기 혐의로 수배 대상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2개월 젖먹이가 품에 있었지만 경찰은 아기 엄마를 바로 체포했습니다. 그럴 수 없죠. 수배자를 지금 확인했는데 경찰관이 그냥 풀어주면 저희 직무유기죠. 사기 혐의는 1,100만 원 정도, 월세 살던 빌라의 보증금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빠 혼자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돌보게 된 건데 구청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징후가 없어 아이들을 분리할 수도, 그렇다고 가족이 머물 시설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어디 시설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특별한 게 없어요. 돌봄 지원 서비스 역시 모텔에 산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긴 하는데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모텔에 가서 아동을 돌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경찰과 구청, 복지센터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급한 사정이면 그 매뉴얼을 뛰어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법 이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 생명 하나 구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설을 열어놓고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주거 부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4월 16일, 내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MBC가 선체 조사 현장에 투입된 한 조사관이 하루하루 기록했던 900여 쪽 분량의 일지를 구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수시로 교차했던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3년 동안 바닷속에 머물던 세월호가 인양돼 무트로 올라온 2017년 4월.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 A씨가 현장에 급히 투입됐습니다. 5월 10일, 선체에서 인골이 처음 발견된 날. 뼈를 수습했고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담담히 적었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유해였습니다. 저는 갖다 우리 딸이 생존자였으면 좋겠어요. 참 이쁠 겁니다, 살아있으면. 근데 저는 갖다 이 9명이 다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조사 결과 동물뼈로 확인돼 모두를 허탈하게 했던 작은 뼈 조각들이 나왔던 순간. 조사관은 판단하기 애매하다면서도 7살의 미수습자 권혁교 군으로 밝혀지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을 담기도 했습니다. 11월 21일, 희생자의 유해가 추가로 나온 사실을 해양수산부가 숨겼던 날. 그걸 미리 알리면 우리가 그냥 다 취소할까 봐. 그래서 안 알린 것 같아요. 며칠이에요, 지금. 17일 날 나온 게 지금. 조사관은 분노를 꾹꾹 누른 채 해수부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사실을 감춘 건 명백한 은폐라고 또박또박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A 조사관은 선조위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459일 동안 모두 5건, 918쪽 분량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인양 직후부터 선체를 세우기까지 1년 넘게 폭염과 한파를 견디며 남긴 결과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좀 적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지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조사관은 자신이 세월호 현장을 이미 떠났다며 인터뷰를 사양하고 이 기록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옷가게 직원이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한테서 뺨을 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외교관의 가족이라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한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손님으로 온 중년 여성이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른 직원의 착각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매장에서 입어본 옷을 구매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간 줄 알고 이 직원이 여성을 따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여성이 입었던 건 이 매장의 옷이 아니었고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된 직원은 여성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여성이 다시 가게를 찾아오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말리던 직원이 뺨을 맞은 겁니다. 피해 직원은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손님은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의 가족은 면책 특권을 갖기 때문에 수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과할 생각은 있다고 하나요? 경찰은 입건은 하지 않았지만 CCTV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변희수 하사. 오늘 변 하사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원고로 참여한 복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군이 결정한 강제 전역의 근거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 군이 지난해 1월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을 결정했고 변 하사는 복직 소송을 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으면서 8개월 만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소송수계 허가 밖에는 지금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사회적 관심 속에 영상 중계까지 이뤄진 첫 변론에서는 심신장애 성립 여부 등 전역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수술을 위한 지휘관의 해외여행 허가가 복무해도 된다는 간접적 의사표현이라는 변 하사 측 주장에 육군은 휴가권 보장일 뿐 계속 복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제출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중에 취재 요청하시면 그쪽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육군이 증거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아 재판부가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동시에 추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조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8개월째 법원에 종이 한 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궁색하다는 것을 오늘 법원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을 포함해 2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뒤 강제 전역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약물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약물이 검출되지 않아서라고 해명을 했지만 여성 단체들은 불법 촬영된 영상을 보면 약물 성폭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진한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7월 20대 박모 씨는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찍은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일날 촬영된 10여 분짜리 영상은 이른바 물뽕 등 데이트 강간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제 손하고 아주 고요하게 정말 시체처럼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밑에서 난리를 치는데 움찔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경찰은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물 투약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대답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그냥 정상 성관계인 양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이 정상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경찰은 지난 2019년 버닝썬 사건 직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지침을 대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데이트 성폭행 약물을 투약했을 때 피해자가 대답을 또렷하게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며 투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투약 가능성을 낮게 본 겁니다. 박 씨 측은 또 경찰이 가해자의 노트북조차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노트북에 파일 모두 하나하나 다 비밀번호를 악이 걸렸더래요. 압수수색을 요청을 했어요. 수사관이 자기가 압수수색 하겠다고.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이 뒤늦게 있었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스스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노트북이 파손됐다고 해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여성단체를 통해 경찰의 늑장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약물이 의심되는 중간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는 수사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여성 사회의 고통과 외침에 침묵을 넘어 방관자로 일관하실 것인지요.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의 한 저수지에 승용차 한 대가 추락해서 차량에 타고 있던 대학생 5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자정 무렵 학교 안에서 공유 차량을 빌려 출발했는데 이동한 지 10여 분 만에 호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대형 저수지 탑정호. 구조보트를 탄 소방대원들이 호수 위를 수색하고 대형 크레인이 승용차 한 대를 서서히 물 위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다리 난간이 부서졌고 호수에 차량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습니다. 앞범버가 이게 떠다니더라고. 왜 아무래도 차가 빠진 것 같잖아요. 이거 차 추락 사고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소방당국은 인력 30명을 동원해 수중 수색에 나섰고 15m 깊이 물속에서 20대 남성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인양한 차 안에서 20대 여성 시신 3구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차량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탑정호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연석을 타고 올라와 난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탑정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상으로도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빨간 등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빨간 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꺾어져 버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학생들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자정 무렵 학교 안에 주차돼 있던 공유 차량을 몰고 탑정호까지 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서도 끌고 나갔습니다. 공국시 6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끌고 나간 지 한 20분 만에 그렇게 사고가 난 거네요? 20분씩 안 걸려요. 경찰은 운전 미숙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방역을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잘 보여야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비수도권의 한 공장에서 넉 달째 갇혀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 A씨와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A씨의 고용주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올해 초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공장에 큰일 나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마.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외출하고 있지만 A씨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3명은 작업장과 공장 숙소인 단칸방만 오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숙사에만 계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 중에 저 밖에 안 나가시면 그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먹는 거 사면 인터넷에서 사. 다른 외국인 노동자 B씨는 고용주로부터 동네 마트만 갈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나가 수업 써서 답답하고 속상해서. B씨의 전 고용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그렇게 하면 걔들이 거기 있겠어요, 여기를? 외국 애들이. 그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아예 외출을 금지하거나 반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한 다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예 공장 숙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오게 다시 공장에 나와요. 또 이렇게 또 제가 말해서 밖에 자리 없어요. 어디 잠자요 3일. 또 마음이가 너무 아파요. 사불하는 마음이가 너무 아파요.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직 없이 사업장 한 곳에서 4년 10개월을 일해야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출 금지 같은 인권 침해적인 요구를 해도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 계속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조건들을 참고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고용주들이 차별적인 태도를 벌이는 것과 함께 고용 허가제에 들어있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미얀마의 광주로 불리는 농촌 도시 몽유아에서 시민 저항을 이끌고 있는 20대 청년. 며칠 전 저희와 실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현지 상황을 전해줬는데요. 당시에도 공개 수배 상태였던 이 청년이 결국 군부에 체포됐습니다. 서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오토바이를 탄 청년들이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검은색 차량이 달려와 시위대를 다짜고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은 군부가 공개 수배한 20인의 민주화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인 26살 외모나잉. 현지 언론은 군부가 외모나잉을 체포하기 위해 사제차를 동원해 일행을 들이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모나잉은 사고 직후 군경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상 여부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은신처에서 MBC와의 화상 인터뷰에 응해 한국의 도움을 청했던 외모나잉은 양곤 만달레이와 함께 투쟁의 거점이 되고 있는 북부 몽유아 지역에서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몽유아는 외지고 작은 도시지만 저항이 거세 미얀마의 광주로 불리는 곳으로 현지에서 그는 리틀 판다로 불리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When I am in the middle of the people in the protest, I don't feel afraid of anything. 학생 운동가 출신인 그는 경찰 2명을 살해하고 국민을 선동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They accuse me that I'm responsible for the 2 police being killed in my city. So, but actually, does not. 미얀마 군사법원은 최근 시위대 참가자들에게 잇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있어 그의 신병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현지 주민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촌마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필리핀 북부의 달락시 1,000명 가까운 현지 주민들이 마스크에 흰 모자를 쓰고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입니다. 흰 팻말을 각자 손에 들었고 맨 앞에선 대형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글입니다. 양구에서 일하고 싶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달락시는 지난 2013년 협정을 맺고 농사일이 바쁠 때마다 강원도 양구의 농촌마을에서 일해왔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2년 동안 입국이 막히자 다시 일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농사를 질려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땅을 놀리는 수밖에 없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 양구군에서 수박 농사를 위해 하우스 안에 비닐을 씌우는 사람들, 바로 양구군청 직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선 겁니다. 인건비가 거의 한 3, 4년 동안에 한 3만 원 정도 올라갔죠. 그나마도 구하기가 없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 구하기는 힘들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산일을 하면 약간의 일당에 봉사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먹는 입장에서는 그냥 가벼웠는데 이렇게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입국하기 전까지 일손 부족은 당장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 여건이 백신도 지금 맞고 있고 필리핀도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좀 풀리면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충청북도에서는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할 처지라며 일손을 지원해달라는 서한을 국내 기업 1,500여 곳에 발송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명 백화점이 고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집값 가지고 차별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한 유명 백화점 홈페이지에 올라온 멤버십 프로그램 안내문입니다. 해당 멤버십에 가입하면 무료 주차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홍보합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자신들이 지정한 인근 지역의 대표 아파트 거주자들. 그런데 해당 아파트들이 지역 내에서 손에 꼽히는 고가 아파트들 뿐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화점이 아파트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억, 18억 정도 하고 30평 기준하면 20억 정도 되죠. 고가는 아파트 맞죠. 시민들의 반응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탈감 느끼지만 자꾸 그럼 더 브랜드 아파트로 가려고만 더 하고 브랜드 아파트 값만 더 올라가고.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인격에 대한 불공평이지 않을까? 백화점 측은 대표 아파트의 기준이 알려진 것처럼 고가 아파트가 아닌 일정 기간 백화점 매출에 크게 기여한 고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해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매출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파트를 22곳을 선정을 한 거죠. 굉장히 위화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러한 행동이다. 특히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돈 이상을 벗어난 그러한 가치관을 갖습니다. 구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서로 납득될 수가 있겠지만 거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논란이 확산되자 백화점 측은 멤버십 클럽의 이름을 아파트 클럽으로 바꾸고 현재 인근 모든 지역의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대선 출마를 결심한 정세균 총리와 경제부처의 일부 장관들 후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후임 인사는 김부겸 전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현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이낙연, 정세균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총리 후보자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김 전 장관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중도 통합적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막판 검토 과정에서 여성 정치인이나 경제 전문가 발탁으로 선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상당수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의를 수용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재임 1년을 훌쩍 넘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인사 대상입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과 대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해 내각 개편 시기 업무 공백이 없도록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입니다. 개각과 동시에 청와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됩니다. 후임 정무수석에 비문으로 분류된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인사수석과 사회수석 등도 바뀔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당정청의 전면적인 인물 교체가 국정 쇄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백신으로 반격을 시작했지만 세계는 이 백신 때문에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백신 덕에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좀 더 가까워졌지만 다른 한쪽에선 여전히 시신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제는 백신 양극화라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온 코로나 바이러스. 먼저 두 쪽으로 갈라진 풍경을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흥에 겨워 몸을 흔듭니다. 아직 실내에선 안 되지만 야외 식사가 가능해지면서 광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It just feels like we're out of prison. We're celebrating a birthday, so it's the best gift, I guess. 누적 12만 명으로 유럽 사망자 1위의 불명예를 썼던 영국이 확진자 감소로 100일 만에 봉쇄를 완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한 달 전 거리 두기를 완화했고 다음 주부턴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We have it on the phone, but here you can see. Wonderful. Why are you so excited? After a year. After a year. 반면 해이해진 방역과 전염력 강한 변이의 등장 속에 다른 한쪽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봄 축제 이후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쏟아지는 인도. 병원 복도와 바닥 여기저기 흰 천으로 싼 시신들이 놓여 있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에도 방치돼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4천 명이 넘는 브라질에선 의료 시스템이 이미 붕괴됐습니다. 30 anos, 21, 26, 29 foram meus pacientes mais graves de ontem. Então isso é muito ruim. 묘자리마저 모자라 오래된 무덤을 파낼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방역 선진국들은 해외 여행까지 시작했습니다. 끼리끼리 격리 없이 여행객을 받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대만과 확진자 0명의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보름 전 이미 첫 여행객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是首发团，1年没有出国之后，变成很多经验都是对我们来说都是新的体验。 뉴질랜드와 호주도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COVID-19 from Australia to New Zealand to now be low, and that quarantine-free travel would be safe to commence.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목표로 중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들도 음성 결과나 접종 기록을 QR코드에 넣는 백신 여권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거부하는 프랑스는 확진자가 다시 폭증해 야간 통행 금지로 발이 묶였고 방글라데시에선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다는 소식에 일용직들이 한꺼번에 고향 가는 여객선에 몰렸다가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한쪽에선 축배와 비행기 티켓의 즐거움, 다른 한쪽에선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생지옥의 고통. 지금 우리 지구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결국 부자 나라인지 가난한 나라인지 그 차이 때문입니다. 중위권 이상 나라에서 백신의 90%를 가져갔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백신 기술을 공유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이 부자 나라들의 반대로 지금은 각자 도생이 됐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원에 있는 임시 천막. 사람들이 줄줄이 증기를 쐬고 나오는데 한편에서 장작을 떼 숯에서 끓이는 것, 생강과 레몬입니다. akaanza kujitibwa akajifukizia akanywa malimao na tangawizi. 확진자 수조차 집계하지 않으면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했던 탄자니아 대통령. 지난달 갑자기 숨졌는데 사인이 코로나로 추정됩니다. 이웃나라 대선 후보도 선거 당일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Je me bats contre la mort, mais cependant, je vous demande de vous lever. Allez-y voter pour le changement. 현직 대통령이 사망할 정도지만 아프리카 대륙 백신 접종률은 1%, 아프리카 28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0개 나라는 0%, 단 한 명도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16세 이상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 접종률이 91%나 되는 아랍에미리트, 60%에 육박하는 영국, 미국 등과 차이가 나도 너무납니다. A shocking imbalance. Over 87% have gone to high-income or upper-middle-income countries, while low-income countries have received just 0.2%.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를 만들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제약회사들에게 웃돈을 주고
인구 대비 최대 6배나 많은 물량을 싹쓸이해 이미 올해 초 영국의 한 여행사는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백신을 맞는 1,500만 원짜리 호화 여행 상품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세계 백신 공장 노릇을 하던 인도까지 자기 나라가 급하다며 수출을 중단해 비상에 걸렸습니다. That would be catastrophic if that was the case. Then meeting our vaccination schedule becomes problematic, very, very problematic. 백신 생산량 증가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작년 말과 올해 3월 2번이나 세계무역기구에 특허권 일시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Low-income countries with access to technology and know-how, whilst we work out the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급기야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 등 원로 정치 지도자 70여 명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노벨상 수상자 100여 명도 백신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부자 나라 몇 곳만 집단 면역을 이룬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나누고 특허권도 풀어 생산 속도를 높여야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As long as not everybody is vaccinated, nobody will be safe.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문제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밝혔던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각각 5천 통이 넘는 문자 폭탄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토론조차 막는 폭력 행위라는 건데요. 강성 당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사태 성찰을 언급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의 휴대전화는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칠 때 당신들은 뭐 했냐는 비판은 기본. 머리도 나쁘고 의리도 없다는 비난부터 원색적인 욕설까지 섞여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들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SNS 등에 공개한 겁니다. 이 의원들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각각 5천 통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며칠에 걸쳐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자 폭탄을 받은 뒤 해당 의원들은 한층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전화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좀 많이 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성하고자 했던 건 저희의 태도였습니다. 강성 당원들을 자제시키라는 요구를 받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나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비주류 중진 의원 6명이 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건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폭력적인 쇄신 방해를 좌시하지 말고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 당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성당원들은 재보선 패배 원인을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는 건 타당하지도 않고 특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습에 실망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조금 잘못된 길인 것 마냥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당장 이들의 표가 아쉬운 당권 주자들은 애매한 입장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그 또한 민심이다. 송영길 의원은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의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고 우원식 의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가 10년 만에 또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과연 쌍용차를 인수할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협력업체까지 하면 몇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만기가 돌아온 빚 1,650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녔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이 쌍용차를 실사해 회생시킬 건지 아니면 청산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쌍용차는 작년에만 5천억 원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최근에는 자본이 완전 잠식돼 상장 폐지될 뻔했다가 공장 땅값이 올라 간신히 위기를 면했습니다.
부품값을 주지 못해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때 코란도와 무쏘로 SUV 명가를 이뤘던 쌍용차. 2004년 중국 업체에 매각됐지만 기술만 빼내갔고 결국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소형 SUV 티볼리로 반짝 부활을 꿈꿨지만 그 뒤로도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국 연구 개발에서 뒤처졌습니다. 미래 전기차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쌍용차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쌍용차와 협력업체 직원 수만 명의 일자리는 물론 관련 산업에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새 주인을 찾아 계속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기업과 사모펀드,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하가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직야구장에서 그라운드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신기록 실장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난 후, 경기를 하고 난 후, 모든 상황이 난 후에 동일한 상태로 야구장을 유지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경기가 시작할 때는 석회를 이용해서 파울라인들이나 이런 것들 구성을 하는데 끝나고 난 후에는 이 석회들이 물을 흡수해서 굳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회수를 안 해주게 되면 경기 도중에 공이 바운드가 됐을 때 불규칙이 되거나 딱딱해진 흙 때문에 선수들이 주루 플레이를 하는데도 영향이 있거든요. 서직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라는 흙이 홈플레이트와 마운드, 투수가 던지는 발판에도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타자가 휘두르기 위해서 발을 지지하는 것을 밀리지 않기 위해 샤럭처럼 점토성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컨디셔너라는 흙이 들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붉은 입자의 흙으로서 장시간의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균일한 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주 역할을 해줍니다. 선수들이 빛을 하면 저희는 그림자처럼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생해서 이 유지 관리한 야구장에서 올 시즌 한 시즌을 잘 버텨주고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가장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야구장 경호팀 맡고 있는 이승우 실장입니다. 관람객 입장 동선하고 퇴장까지 경기장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열 체크라든가 거리 두기라든가 관람하실 수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서 안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파울볼 타구가 있는데요. 공이 떤다고 가정을 하면 휘슬을 불어서 파울볼 타구에 피해가 없도록 경기장 내부에서 보다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최대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독설의 끝은 신당, 언론의 장문인데,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즘 독설이 결국 신당 창당을 노린 거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또 안철수 대표는 건방지다. 이런 독설을 쏟아내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도대체 왜 이러나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마침 내일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기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래는 제3지대 신당에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제3지대에선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 달 전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야권의 중심이 될 거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네. 자, 다른 야당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달가울 리가 없을 텐데요. 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이런 해석 자체가 언론의 장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나는 신당 창당의 속도 낼 것 같은 것도 언론의 장문이라고 생각해. 신당 창당 속도 낸다고 누가 어디서 갑니까? 저는 윤 총장이나 김종인 그 전 대표께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우리 정당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은 그분들이 절대로 저는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훨씬 노골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최근 행보를 보면 내년에 대선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란한 정치 실수로 작업해서 누구를 만들어 놓고 본인의 공을 쌓고 나중에는 또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하시지 말고 정치권에 저는 가타부타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당의 견제에도 김종인, 윤석열 신당이 정말로 추진된다면 야권은 예측하기 힘든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위기의 민주당 누가 이끄나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새 지도부를 뽑고 있는데 당대표가 지금 3파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이렇게 3명이 당대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주도했었는데요. 출마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네. 부족했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자, 우원식 후보는 청계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우원식 후보는 코로나 피해 상인과 함께 청계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네. 영혼까지 끌어모은 청년 자영업자입니다. 경제적 사망이라는 개인 회생 절차를 반대까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문, 비문의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180석으로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86그룹 선두주자 당대표 3수생인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송 후보의 출마 선언문입니다. 네. 저 송영길 2016년 18년에 이어 3번째 출마입니다.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20대, 30대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네,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다음 달 2일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는 두 선수죠. 동갑내기 왼손 투수인 롯데 김진욱과 기아 이의리 선수가 프로 데뷔 후 첫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고교 좌완 특급으로 꼽히던 김진욱과 이의리. 지난해 황금사자기 맞대결에서는 김진욱이 6이닝 무실점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볼이 워낙 좋고 야수애들이 쉽게 치기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쉽게 풀려서 타자랑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투수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프로 데뷔전에선 반대였습니다. 나란히 키움을 상대로 첫 등판에 나섰는데 이의리가 5와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바람에 김진욱은 5이닝 6실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맞는 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롯데 타자들한테 신경 써서 열심히 한 구 한 구 던져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잘 던지더라고요. 이길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마운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우리라고 해서 진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라이벌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경기 초반 삼진으로 기세를 올린 이의리는 3회 초 1루수 터커의 악송구 하나로 도루를 내주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러브에 맞고 굴절된 타구가 적시타가 되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고 3회에만 35구를 던지는 등 투구수도 급격히 늘어나 4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5회 초 교체됐습니다. 롯데 김진욱도 고전했습니다. 볼넷을 6개나 내줄 정도로 제구력이 불안했고 결국 3회 최영우에게 2타점 적시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4회 투아웃을 잡아놓고
주자 2명을 내보낸 뒤 강판돼 5이닝을 채우지도 못했고 5실점을 기록하며 두 번째 등판 만에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남자 육상 100m에 또 한 명의 기대주가 탄생했습니다. 경기 최고의 손지원 선수가 동급 최강 박원진과 비회사를 뛰어넘어 고교 랭킹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남고부 100m 준결승. 모두의 시선이 한국의 우사인 볼트 비회사를 향했지만 1위를 차지한 건 손지원이었습니다. 비회사가 기권으로 빠진 결승에서도 손지원의 폭풍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스타트는 빠르지 않았지만 중반 이후 압도적인 스퍼트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비회사 박원진 저리 가라. 10초 56의 개인 최고 기록까지 수립하며 시즌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첫 샵을 우승해서 일단 기분이 매우 좋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기록이 아주 잘 나와서 일단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1등 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손지원의 오늘 기록은 고등부 단거리 최고 스타인 비회사와 박원진을 뛰어넘는 현재 고등부 랭킹 1위의 기록입니다. 지난해 18세 이하 육상대회에서 박원진의 0.07초 뒤진 2위를 차지하고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손지원은 오늘 우승으로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2003년생 동갑내기인 비회사 박원진과 펼칠 육상 단거리 삼국지도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저보다 잘 뛰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래도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근력이 좀 약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올겨울에 보강을 시키다 보니 향상된 모습이 보여서 올해는 좀 하겠구나. 잘 뛴다면 10초 사, 3도 한번 볼 수 있고. 시즌 첫 대회에서 화려하게 부상한 손지원은 내일 주종목 200m에 출전해 대회 2관왕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남자 배구 챔피언전은 결국 최종 5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통이 변수가 됐네요. 어제 불같은 항의로 눈길을 끌었던 우리카드의 신영철 감독. 안 보인다고요? 아니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보이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한 계획된 전략이었다고 밝혀 화제였는데요. 내친 김에 오늘 창단 첫 우승까지 바라봤는데 상상도 못했던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에이스 알렉스가 경기 직전 급체한 건데요. 경기 시작 후 곧바로 교체 아웃. 엄지손가락을 따보기도 하고 손을 쉼없이 마사지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세트 막판 잠시 코트에 들어왔지만 무득점. 결국 2세트부터 알렉스가 완전히 빠지면서 대한항공이 손쉽게 4차전을 가져왔습니다. 양팀이 2승 2패 동률이 되면서 올 시즌 챔피언은 모레 최종 5차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3m짜리 돌부처가 등장했습니다. KBO 리그 300세이브를 눈앞에 둔 오승환을 위해 만든 조형물인데 진짜 돌은 아니고 합판으로 만든 거라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후부터는 훈풍이 불어주면서 온화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한 번 봄 날씨가 변덕을 부릴 모양입니다. 새벽부터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봄비답게 양이 최고 2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지속 시간도 길진 않아서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동안 중부를 중심으로는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 후면으로는 한동안 잠잠하던 황사가 들어오겠습니다. 지난번처럼 황사경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의 농도를 높이겠고요. 토요일에는 공기가 더 탁해지면서 전국에서 온종일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해상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서해와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해지면서 특히 새벽 동안 서해안 지방은 물결이 급격히 커지는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부산 1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등으로 중부지방이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서울 등 내륙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5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